축덕과 주갈못이 함께 즐기는 방송 축덕숙덕 275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시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신영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성룡입니다. 자, 축구협회 이슈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 조회수가 아주 많이 나왔습니다. 악플이 아주 많이 달렸던데. 네. 그러니까 다른 의견, 그러니까 축구 팬들의 그 분노를 만족시켜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저희 뭐 의견이 다를 수가 있는데 이제 악플이 너무 많이 달리니까 사실 저희가 개의치 않고 방송을 했었는데 이렇게까지 막 세게 달리면 저희가 위축된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축덕수덕을 하는 이유는 일단 방송 돈 버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희가. 뭐 다른 유튜브 방송처럼. 그리고 유튜브 향도 아니고 저희는 팟캐스트가 그냥 그대로 유튜브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세트나 이런 것도 좀 부실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좀 준비도 이게 그 현장 취재한 기자들이 와서 그러니까 방송으로 내지 못한다기보다는 방송에 다 담을 수 없는 내용들을 좀 이게 풀어주는 우리가 좀 더 취재를 하니까 좀 그 내막을 많이 알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 저희는 편하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의견이 다르다고 너무 악플 많이 달아주시면 이정찬 기자가 아파요. 그래서 이정찬 기자가 좀 많이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축덕숙덕이라는 이 코너가 좀 편하게 그 방송에 담지 못하는 내용들을 그런 말들을 하는 자리인데 이제 편하게 그런 말을 할 수 없으면 자기가 이 축덕숙덕에 참여하는 의미가 없지 않느냐라는 고민을 하길래 이정찬 기자가 없으면 축덕숙덕은 문 닫아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래도 해보자고 이제 같이 얘기는 했는데 많은 응원을 바라기까지는 하지 않지만 또 이렇게 악플이 많이 달리면 저희가 아프다는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의견이 다를 수는 있죠. 그러니까 다른 의견들은 많이 개진해 주시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뭐 팩트가 틀린다거나 뭐 비윤리적인 내용을 한다거나 이러면 당연히 저희가 사과를 하고 뭐 이렇게 뭔가 대응을 그 악플에 뭔가 대응을 할 수 있겠는데, 우리가 기자의 생각을 얘기를 했는데 이게 자신과 틀리다고 악플을 달아주시면 이걸 뭐 사과를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지난주 내용을 들어봤을 때 뭐 특히 그렇게까지 욕먹을 내용은 아닌데 댓글이 자꾸 이제 나쁘게 달리면 계속해서 이제 그 부분만 듣고 전체적인 거 듣지 않고 이렇게 단편적인 것만 가지고 계속 악플은 악플을 낳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인신공격성 얘기도 있고 이래서 상당히 마음이 아팠다는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네. 이 녹음 바로 직전에 감사 중간 발표였는데 홍명보 감독 선임 부분에서 이건 우리가 바로 지금 안고 있는 문제니까 네. 지금 뭔가 대표팀의 변화를 타격을 줄 수 있는 문제니까.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세게 했죠. 네. 일단 이임생 위원장의 자격이 없다. 추천 자격이 없다. 그 부분이 가장 핵심이죠. 핵심이죠. 그러니까 이 선임은 잘못됐다, 한마디로. 무효다. 거기에 천안 축구센터까지 얘기를 하면서 정몽규 회장 거의 뭐 손발을 묶어버리는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문체부가 감사 결과를 발표할 때 오늘은 홍명보 감독 선임 관련, 옛날 크리스만 감독 선임과 홍명보 감독 선임 관련해서만 집중적인 브리핑을 한 거였어요. 원래 문체부 감사는 뭘 했는지는 소개는 했어요. 오늘 소개한 게 그 두 감독 선임 과정과 비리 축구인 기습 사면과 철회, 그다음에 천안센터 보조금 집행 및 차입금 실행, 이거 마이너스 통장했던 부분, 그다음에 지도자 자격 관리 및 기타 운영 관련 사항, 이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감사를 했고, 오늘 브리핑을 한 거의 메인 포커스는 감독 선임에 대한 것만 좀 브리핑을 많이 한 겁니다. 그래서 질의응답도 그 위주로 나왔던 거고요.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 메인 핵심은 정강이 활동에는 제 생각에 10차 활동까지는 큰 문제는 없어요. 감독 후보자 추천하는 과정까지는 없는데, 그러니까 정혜성 위원장까지는, 예, 그렇죠. 네. 정혜성 위원장이 사퇴하고 나서부터 이 문제들이 이제 불거진 그렇죠. 건데, 정혜성 위원장의 역할을 이임생 기술총괄 이사가 하는 게 맞냐? 그동안 이 부분이 되게 핵심 포인트였는데 문체부가 감사를 내렸을 때 이 사람에겐 권한이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죠. 권한이 없으면서 운영 규정상 감독 추천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규정을 위반했다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졌고요.
그럼에도 이임생 기술총괄 이사는 회장과 부회장에게 관련 권한을 이임받고 후속 조치를 진행한 것도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핵심은요. 이제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11차 회의입니다. 그 종이를 흔들면서. 그렇죠. 이 11차 회의의 성격을 규정을 좀 해야 될 텐데, 10차 회의에서 정혜성 위원장이 모든 걸 다 끝냈는데 11차 회의가 협회는 처음에 11차 회의를 했다는 게 뭐냐면은 이임생 위원장이 관련 권한을 위임받아서 전력강화 위원들 그분들도 5분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정혜성 위원장과 함께 동반 사퇴했기 때문에 5분밖에 안 되는 분을 비대면 화상 회의를 통해서 내가 이후 과정을 이끌어가겠다라는 위임을 받는 그 동의를 받는 예. 그 회의였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 공식 회의냐 비공식 회의냐 정강위 회의로 봐야 되냐 그런 문제들이 있었고요. 그 회의에서 의원들이 이임생 이사에게 위임한 거는 그래 최종 후보 3명을 면접을 해라라고 위임을 했대요. 근데 거기까지였던 거예요. 면접을 봐라. 왜냐면은 정강위의 역할은 면접 보고 최종 후보를 올리면은 협회에서 협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임생 위원의 월권이었던 거죠, 여기서. 그리고 또 이임생 위원장이 약속을 했어요. 5명의 정강위원들에게 내가 면접을 본 다음에 최종 순위를 가려서 이거를 위원들에게 다시 결과 보고하고 논의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런 논의 없이 그냥 바로 최종 감독 홍명보 감독을 1순위로 해서 올려서 바로 내정을 했다는 게 절차적 하자가 여기에 가장 큰 문제 방점이 찍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요 또 좀 정리를 쫙 해줘 보면. 네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은 면접 과정에서의 불투명.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이른바 빵집 면접이었던 거죠. 예, 다른 후보자들에게 대해서는 미리 질문도 준비하고 어떤 뭐 이전에 이 사람의 철학을 듣고 하는 과정들, 공식적인 절차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미리 약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 앞에 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빵집에서 만나서 둘이 불 살짝 얼굴만 보이는 상태에서 대화를 하고 그 과정에서 바로 감독직을 제안 요청을 하는 게 과연 이게 면접에 볼 수 있냐. 다른 후보자들과 공정하게 이런 면접 과정이 이루어졌냐라는 부분을 지적했고 그렇지 않았다라는 게 감사 결과죠. 참, 그 부분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국가대표 감독을 뽑을 때 면접을 우리가 뭐 입사 면접이나 이런 거로 볼 수는 없잖아요. 좀 절차를 좀 환경이 다르죠. 물론 이제 밤에 찾아가서 빵집에서만 이거는 좀 문제가 있죠. 네. 그리고 한 가지는 마지막으로 또 지적했던 부분은 그 관행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번에도 홍명보 감독을 내정하고 이임생 이사가 독단적으로 내정을 하고 이사회 이미 발표를 했죠. 내정한 다음에 협회가. 그리고 이사회 서면 결의를 거쳐서 최종 선임 발표를 했다라고 해서 축구협회는 어제 공식 입장문을 냈습니다. 어떤 감독 선임 절차를 준수했다. 우리는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 과정조차 이제 문체부 감사에서는 문제가 있었다라고 드러낸 게 뭐냐면은 이사회 선임이 한마디로 요식행위라는 거죠. 이사회 결의하는 게. 근데 이거는 축구협회는 그동안 관행이라고 해서 그동안 계속 이걸 이렇게 똑같이 정강위에서 추천한 멤버를 해서 이사회에 결의되기 전에 이 감독을 정해놓고 했다라는 건데 너네들은 싸이만 해 뭐 이런 느낌인 거네요.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관행이라면 그렇게 쭉 해놨어야 되는데 협회의 말이 계속 바뀌었다는 거예요. 감사 결과 새롭게 드러난 사실이 뭐냐면은 우리가 임시 감독을 2번이나 했잖아요. 그렇죠. 임시 감독조차도 이사회 승인을 해야 되는 사항이래요. 감사 결과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근데 이전에는 그냥 임시 감독은 정강위에서 그냥 추천해서 자기네들이 알아서 다 했다. 이사회 승인을 거치지 않았다. 그런데 갑자기 협회에서는 이번에 또 우리가 먼저 하고 이사회 승인 거치고 했다, 준수했다라고 말을 계속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사회의 요식행위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그 한 이사회 증언을 얘기했는데 이사회 멤버 증언을 얘기했는데 이사회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정말 이런 요식행위들을 없애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감사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정몽규 회장이 결정하면 다 끝나는 거라는 거죠. 그 사연이 클린스만 감독 사연입니다. 그렇죠. 예, 오늘 발표된 내용이죠.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일단 정몽규 회장이 결정하면 다 이사회 결이고 뭐고 네. 그냥 요식행위다라는 요식행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몽규 회장의 어쨌든 선악위에 다 있는 조직이다라는 내용 아니에요. 어떻게 맞습니다. 보면. 맞습니다.
전 그런 부분이 좀 짜치더라고요. 이게 이번에 그 문체부 결과 발표할 때 얘기 나왔던 건데 이제 그 KFA에서 뭐 사실은 이렇게 뭐 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Q&A 답식의 이런 보도자료? 보도 자료를 많이 올렸었는데 그것도 이것도 한마디 했죠. 네. 되게 많이 틀리다.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러한 대응 자체가 너무 좀 이런 어떻게 보면 축구협회 우리나라 그 체육회에 있는 어떻게 보면 상위 조직으로서 되게 좀 불성스럽다. 그렇죠. 예. 그 짜치죠, 진짜 그야말로. 네, 그래서 그러니까 유치하죠, 굉장히. 그 답변 자체도 좀 유치했고 그런 거에 뭐 일일이 감사를 받고 있는데 뭐 그런 식으로 대응하면 감사 결과 영향을 줄 것도 아닌데 감사에서 사실과 이미 다 다른 내용을. 나올 건데 뻔한 거짓말을 한 꼴이 됐죠. 네. 그래서 그 뻔한 거짓말을 두 가지 정도로 크게 요약을 할 수가 있는 게 첫 번째 같은 경우는 클린스만 감독 선임 당시에 언론 보도에서 이거는 정강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정몽규 회장의 독단적인 결정이었다. 친분을 이용한 감독 선임이었다라고 언론 보도를 내자 사실은 이렇습니다. 밀러 Q&A 위원장이 등등을 해서 예. 밀러 위원장의 정강의를 거쳐서 제대로 했다라고 했고 정몽규 회장은 그동안 수차례 클린스만 감독 그 경질 기자회견에서도 얘기했죠. 이건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아서 우리가 했다. 그렇죠. 라고 얘기를 했는데 뻔한 거짓말을 또 한 거죠. 그게 사실이 아니었던 게 드러난 게 뭐냐면은 그 전력강화위원장이 당시 밀러 위원장이었는데 밀러 위원장이 전력강화위원회를 열지 않고 혼자 최종 후보 5명을 정한 거예요. 밀러 위원장이. 밀러 위원장이 혼자 5명을 정해놓고 전력강화위원회 1차 회의에서 나에게 다 위임해라라는 얘기를 했대요. 전력강화위원장이 위원들에게. 그리고 2차 회의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어떤 논의도 없이 클린스만이 됐다라고 통보를 한 거예요. 이러면 전력강화위원회는 말 그대로 거수기 역할도 못한 거예요. 그동안 전력강화위원회가 네. 왜 거수기 그래? 역할을 한다. 정해진 거에 손만 들어서 오케이만 하는 거수기 역할을 한다라고 비판을 받았던 건데 손도 못 들고. 이번 손도 못 들어오고. 과정에선 손도 못 도는 어. 더 완전 허수아비가 된 과정이고요. 그 과정에서 거짓말이 또 하나 들어왔던 게 축구협회에서 보도자를 통해서 밀러 위원장이 후보자들의 2명에 대해서 1, 2차 화상 면접을 진행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면접 안 맞나요? 문체부 감사 결과 알고 보니 1차 면접은 밀러 위원장이 한 게 맞는데 2차 면접은 정몽규 회장이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왜 면접을 봐? 그렇죠. 이게 감독 선임할 수 있는 권한 밖에 월권 행위였던 거죠. 시간이 많으셨나 보다. 그리고 뭐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도 이야기가 좀 나왔었죠. 그래서 일단 그 최종 후보 올렸을 때 홍명보 감독이 단독 선두 1등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렇죠. 알고 보니까 공동 최도 때 1위였다. 공동 1위였고 오. 그리고 이임생 이사가 이 위임받는 걸 정당성을 좀 부여하려고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은데 뭐 정혜성 위원장이 이렇게 남은 일을 부탁한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아니었고. 거짓으로 아니, 왜 밝혀졌고. 이렇게 금방 드러날 그러니까 근데 거짓말들을- 이렇게 언론 대응을 하니까 그러니까 추후에 이제 축구협회에서 하는 말을 우리가 과연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계속 들 것 같아요. 이거 지금 각 잡고 계속 Q&A를 했던 거잖아요. 사실은 이렇다면서. 그러니까요. 이 감사 결과 뭐 10월 말에 나오나요? 최종 결과가? 네, 10월 말에 아까 말했던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이것에 뭐 홍명보 감독 뭐 경질이다 아니다 이런 얘기를 떠나서 관계자들에게 뭐 문책을 하거나 징계를 할 수 있는 처분을 요구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단건이 아니에요. 홍명보 감독 건에 대한 것만 아니라 그러니까요. 나머지까지 종합을 해서 네, 얼마나 더 많은 게 나올지.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수사 일을 그러니까 배임이 될 수도 있어요. 네. 회장에. 왜냐하면은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는 충분히 부분은 오늘 간략하게만 얘기를 했는데 국고 보조금을 제대로 사용하지 그렇죠. 않았다라는 부분이 천안 있었거든요. 축구센터 그 부분은 예. 그거 파고 들어가면 좀 굉장히 셀 것 같은 생각이 그렇죠. 그 들어서 부분은 충분히 경찰 수사까지 갈 수 있는 내용이죠. 정몽규 회장 계속 앉아 있을 수 있나요? 이 상황에서 그래서 거의 오늘- 축구협회가 거의 폭파돼야 되는 정도의 네. 상황인 것 네. 같은데 아예 싹 다. 뭐 제대로 된 게 없는 것 같아요. 이 네. 정도면. 우리가 그 진화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선수들이 진화를 한다 그러면 선수가 어떤 기술을 더 익혀가지고 더 나아지는. 실력이 점점 성장하는 그거를 진화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생물학적으로 진화라고 말하려면은 일단 멸종이 전제가 돼야 된대요. 그러니까 멸종이 그러니까 한번 한 되고 종이 멸종을 하고 오. 그거보다 우월한 종이 나오고. 그게 진화다. 그러면서 이게 진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축구협회가 지금 진화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한번 멸종이 멸종이 한번 와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정몽규 회장이 좋아지길 바랄 수는 없다는 거죠. 없죠. 정몽규 그쵸. 회장이 진화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바뀔 수가 축구협회 없어요. 진화의 시작은 정몽규 체제가 끝나는 것부터 새롭게 시작이 될 그러니까요. 겁니다. 그런
멸종의 시기가 다가오지 않았나. 네, 진짜 이제 갈 때까지 간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문체부도 이렇게 칼을 빼들었으면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내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냥 보통 이제 감사 한번 들어가면 그 수장이 이게 살아남기가 어려워요 보통.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정몽규 회장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여기서 또 인생 이사 꼬리 자르기로 끝내지 않을까 아, 이런 의견까지 아이, 있는데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다 같이 예. 임세 이사는 스스로 잘렸잖아요 일단. 그렇죠, 사퇴를 스스로 스스로 했기 때문에 근데 진짜 그렇게까지 해서 버텨가지고 남는 게 뭐냐고요. 저는 홍명보 감독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10대 0으로 이겨도 아무리 지금 경기력 이 부분을 논할 단계는 넘어간 것 같아요. 대표팀이니까 또 우리 팬들의 응원을 절대적으로 받아야 할 텐데 이 팬들이 지기를 약간 좀, 바라는 요러한 팬들의 상황에서 영혼에서. 또 야유는 나올 것 같고. 그쵸 다음 나올 것 같은데요. 다다음 주 경기가 또 있는. 그리고 홍명보 감독이 또 지난 그 대표팀 명단 발표했죠. 발표하면서 그 했던 억울하고 답답하다라는 말, 이 말도 저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홍명보 감독 입장에서 정말 홍명보 감독만 생각해서 얘기를 한다면 억울한 부분이 있죠. 그리고 자기 1등이라고 했으니까. 자기는 1등이라고 해서 했고 나는 그냥 수락한 것뿐이다. 그리고 하기 싫다는데 계속 해달라고 부탁 사정을 하니까. 근데 현안질이랑 이런 거 보니까 약간 나도 속은 것 같다 이런 뉘앙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런 식의 그러니까 피해자 코스프레를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축구 팬들의 마음을 좀 살펴야 되는 상황이고 억울한 게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억울하고 답답할 수 있죠, 뭐 당연히. 하지만 지금 굉장히 낮은 자세로 임하면서 좀 더 축구 팬들의 마음을 다독이려고 해야 되는 게 먼저가 아닌가. 근데 자꾸 이제 자기 입장만 얘기를 하니까 그렇죠. 뭔가 자기의 흠을 조금이라도 보이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때 뭐 성적 그러니까 지난 9월에 있었던 경기들이 9월에 있었죠. 네. 네, 9월에 경기들 얘기하면서도 좋지 않았냐 경기 내용 보면 뭐 1승 1무였고 뭐 이런 것도 사실 팬들과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경기 내용이 좋았다고 할 수 있나요? 그리고 또 울산의 김판곤 감독과 이정효 광주 감독이 조금 다른 얘기를 했죠. 뽕 PD가 주요 내용을 썼는데 그 홍명보 두둔 했죠. 김판곤 감독이 분명히 이건 전 두둔이라기보다는 축구인으로서 한국 축구가 망하면 안 된다라는 시각으로 얘기했다고 봐요. 홍명보를 두둔했다기보다는 감독 협회 비판이었죠. 협회는 확실히 비판을 했고, 그러니까 지금 홍명보 감독이 아니라 어떠한 감독이더라도 축구 대표팀을 흔들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 충정에서 나온 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김판곤 감독이 한 말 중에서 저는 가장 중요했던 포인트가 있는데 그건 안 적어놨던데 뽕 PD가 여기다가 그 임기가 남은 사람을 권한을 빼앗아서 왜 흔드는지 이해가 안 된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건 자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에자일 조직 그때 제가 항상 비판하는 그 에자일 조직으로 전환을 할 때 그 전까지는 김판곤 감독, 홍명보 전무 김판곤 감독 체제에서 벤투 감독을 지원을 전폭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외부의 입김도 많이 막아주고 하면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제 카타르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냈는데 카타르 월드컵 직전이었죠. 2019년쯤 됐던 것 같은데. 카타르 월드컵이 2021년에 열렸으니까 그 어쨌든 2019년 정도에 김판곤 감독 그때 에자일 조직인가 하면서 김판곤 감독의 힘을 쫙 뺐죠.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요. 김판곤 전력 기술위원장. 기술위원장. 당시로 정확한 명칭으로 하면은 감독 선임위원장. 감독 선임위원장. 대표팀 감독 선임위원장이었는데 그냥 지금의 전력강화위원장이랑 똑같은 역할이죠. 근데 이 말의 핵심은 선배가 짚으신 부분하고 저는 똑같이 봐요. 왜냐하면은 김판곤 감독이 울산 감독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옛날에 벤투 감독 뽑을 때는 우리가 직접 협상하고 뽑는 것까지 최종 단계까지 다 했다. 이런 정권을 줘서 우린 벤투 감독을 그렇게 선임했고 좋은 성적이 나왔다. 그런데 본인이 감독 선임위원장으로 있을 당시에 어느 순간 정관이 개정이 됩니다. 그 전력강화위원회로 바뀌면서 전력강화위원회의 역할은 추천하는 거에서 끝납니다. 그러니까 추천하고 최종 협상과 결정은 거기서 이제 권한을 빼앗은 거죠. 그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로 들어가는데 이게만 할게요. 김판곤 감독은 축구협회 비주류. 그렇죠. 네. 비주류인데 홍명보 감독이 발탁을 해서 협회 주류로 약간 들어오게 된 케이스죠. 그 당시 기준으로. 그리고 홍명보 전무이사와 케미가 좋았고 나중에 밝혀졌지만 홍명보 이사가 정권을 줘가지고 김판곤 위원장이 당시에 마음대로
정권을 다 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렇게 해서 벤투 감독을 뽑았고 그런데 그거를 제 기억으로 21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규정을 바꾼 게 추천까지만 하는 걸로. 그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 추천까지만 하는 걸로 바뀌었는데 그때 이제 카타르 월드컵 전에 네. 그 대표팀이 막 어수선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김판고 감독이 힘을 뺀다라는 그 힘을 빼는 과정 중에 하나가 요걸로 이렇게 인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김판고 위원장이 사실상 마지막에 임기 한 몇 개월 정도는 아까 말한 대로 이런 말은 죄송하지만 허수아비였어요 거의. 그러니까요. 협회에서 김판고 위원장이 너무 이렇게 벤투 감독으로 높아지고 하니까 약간 견제를 했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견제의 좋은 거 아닌가? 협회 입장에서. 수단 중에 하나가 그렇게 힘을 빼는 거였죠. 그게 결국 이렇게 굴러 눈덩이처럼 커져서 이런 결과를 낳게 된 거죠. 그렇죠. 이제 김판고 감독이 얘기하는 거는 그때 기술위원장의 힘을 쭉 빼버린 게 네. 그러니까 권한을 빼앗았다는 표현을 썼죠. 권한을 빼앗은 게 지금의 이 사태가 생긴 출발점이다라고 이제 지적을 한 거죠. 그렇죠. 굉장히 뼈있는 말이죠. 지적이라고 생각을 그래서 하고. 저는 타당하고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반면에 이제 이정효 감독도 역시 이제 비주류 감독이기 때문에 뭐 강하게 얘기를 했죠. 월드컵 나가고 나가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얼렁뚱땅 넘어가면 시간이 흐르면 또 잊혀진다. 이참에 뜯어 고치는 게 훨씬 낫다. 칼을 댔으니 뭐라도 베야 할 것 같다. 좀 센 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맞는 말이죠. 축구 팬들의 딱 마음을 그대로 담은 말이죠. 멸종 한번 시켜야 된다라는. 차기 감독은 이정효 감독. 저 이 말도 와닿아요. 언제까지 월드컵 나가는 걸 목표로 삼을 것이냐. 우리도 그렇지, 우승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냐. 좀 큰 그림을 좀 갖고 접근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뭐 매번 일본 좀 비웃긴 하지만 거기는 진짜 우승이라는 원대한 꿈을 갖고 이제 차근차근히 쌓아가잖아요. 그래서 뭐 유럽에도 뭐 베이스 캠프처럼 유럽파들이 또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월드컵 우승 후보들을 꺾잖아요. 월드컵에서 그런 걸 보여주고 우리도 물론 그런 적이 있지만 꿈을 크게.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쨌든 우리는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거고. 카타르 월드컵은 진짜 반짝한 결과였던 것 같고 사실 2010년 월드컵 이후 계속해서 내리막길 아니었나요? 네, 그렇죠. 국제 무대에서는 그렇죠. 잠깐 뭐 아시안 게임 자카르타 팔렘방 그때부터 좀 상승을 했던 한국 축구의 분위기가 있었는데 월드컵 끝나고 지금 이 황금 세대 때 반짝하고 있는데 지금 이러한 사태로 찬물을 너무 끼얹고 있어. 폭탄을 맞았으니 그 내리막길을 걷는데 한국 축구의 수장이 계속 누구였느냐를 좀 그렇죠. 생각이 지난 10년이. 자 대표팀 발표 얘기를 해볼까요? 네. 새로운 얼굴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맞아요. 손흥민 선수는 일단 뽑았는데 안 뽑을 수가 없죠. 네. 손흥민 선수를 뽑았는데 못 뛰기 쉽지 않은 상황 아닌가. 그러니까 당시 상황으로 홍명보 감독이 직접 통화를 했다라고 해요. 근데 최근에 언론 보도 어제 오늘까지 나온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은 손흥민 선수의 햄스트링 부상이 그렇게 심각하진 않다라는 상황인 것 같고요. 영국 언론들은 지금 당장 10월 4일 헝가리 원정에서 열리는 유로파 원정 경기까지는 힘들더라도 이번 주말 10월 6일 날 열리는 브라이튼전에는 출전할 것으로 다 전망하고 있거든요. 영국 언론은? 영국 언론이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 주목할 점은 햄스트링 분명히 이상 징후가 있었어요. 유로파 리그 경기 전에 브랜트포드 할 때에서도 약간 짚는 게 있었고. 조심해야 돼. 그렇죠. 후반 시작하자마자 손흥민 선수가 한 2번 정도 왼쪽 허벅지를 만지다가 결국 그렇게 탈이 나게 된 건데 손흥민 선수의 특징을 좀 살펴봐야 되는 게 제 축구협회 관계자한테 예전에 들은 얘기인데 손흥민 선수의 몸 근육이 한국 일반 우리 다른 선수들하고 좀 다르대요. 어떤 면에서? 회복 속도가. 빠르다. 그러니까 이 선수는 나이가 있음에도 이 아시안컵쯤 때 들은 얘기인데 나이가 있음에도 후배 선수들보다 피로 회복 속도가 훨씬 빠르다. 이게 거기는 다 데이터 자료를 보잖아요. 뭐 젖산 수치라든가 이런 걸 볼 텐데 그리고 재미있는 말을 했는데 근육이 되게 쫄깃쫄깃하대요.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근데 이게 그러니까 말랑말랑할수록 좋은 근육이라고 하던데. 그럼요. 딱딱하면 탄력이 좋다는 거죠. 굳으면 안 되죠. 굳으면 찢어져요. 근육은. 탄력이 좋다는 거죠. 햄스트링은 지금 뭐 이제 당연히 근육 미세 파열일 텐데 손흥민 선수가 이전에 2020년도에 햄스트링 파열이 살짝 왔을 때 그때 8일 만에 복귀를 합니다. 그렇죠. 그때 그건가 메뉴전 복귀에서 메뉴전 골 복귀에서 골 넣고 넣고 내 몸에 마법이 네. 일어났다. 실질적으로 정확히 부상 정도가 공개적으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복귀 전망까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만약에 영국 언론의 예상대로 10월 6일 날 복귀를 한다고 하면 또 9일 만에 복귀인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요르단 원정, 이라크까지 출전은 가능할 수 있다. 근데 라는 그래서 비행기 타고 왔다 또 갔다. 왔다 가는 게 그게 크죠. 예. 그 아무리 비즈니스 탄다고 해도 맞아요. 힘들어요. 오래 앉아 있어야 되고 이게 나이가 들면 점점 힘들거든요 비행이. 네. 그래서 햄스트링이라는 게 원래 저도 찢어져 봐서 아는데 쉬어야 되는데 그냥. 이게 기미가 오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확 이게 맞아. 오는 게 아니라 어? 약간 따끔한 게 와요. 근데 그때 계속 뛰면 이제 푹 찢어지는 거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체계적인 관리를 받겠죠.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그 타고난 그 쫄깃쫄깃한 근육도 있고 하니까 회복이 잘 되면 좋은데 아무래도 이제 나이도 있고 해서 관리를 잘해야 될 거예요. 그럼요. 홍명보 감독도 그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 시점만 보는 게 아니라 본선에서에도 손흥민 선수의 몸 상태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향후 2, 3년 동안 계속 좀 관리를 해줘야 될 상황 같아요. 그렇죠. 네. 햄스트링이라는 게 뭐 수술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쉬어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다시 붙기를 기다려야 되는 그런 거라 지쳐서 아마 그러는 거니까. 그때 다리 만지면서 허벅지 만지면서 그때 스스로 교체된 거는 굉장히 잘한 선택이고 그렇죠. 뭔가 기미가 살짝 왔다고 느꼈나 봐요. 네네네. 그래서 관리를 잘해서 그 손흥민까지 없으면 또 안 되죠. 지금. 이렇게 어수선한 상황에 어. 캡틴이 없으면 관리의 필요성이 더 절실한 것 중에 하나가 영국 언론의 이런 보도를 봤는데 토트넘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스타일상 강한 전방 압박과 빠른 스피드를 활용한 역습, 사이드 전개 이런 플레이 스타일을 하기 때문에 토트넘 선수단의 햄스트링 부상이 그렇게 많다고 해요. 그렇지 무리가 가니까 네.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게 그 햄스트링이 갑자기 움직일 때 네. 끊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만 하더라도 손흥민 선수 부상, 햄스트링 부상이죠. 프랑스 그 어린 선수 이름 뭐였죠? 은동벨레 이름 비슷했던 제가 이름 까먹었는데 그 선수도 지금 햄스트링이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 경기에서 미친 질주를 보여줬던 중앙 수비수 판더펜도 햄스트링으로 엄청 고생했었어요. 토트넘 정말 이적 미친 때. 실주던데요. 그래서 그때 좀 신기했던 게 지난 시즌 토트넘을 생각해 보면 좀 리그컵이라든지 다른 그러니까 리그 경기 말고 다른 대회들이 일찌감치 떨어지면서 사실 경기적인 일정에서는 좀 수월한 게 있었는데 그렇게 부상 선수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팀은 메디컬 팀이 좀 이상한 건가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스타일인데 아까 이름 보니까 오도베르 선수였네요. 오도베르. 그 선수는 네. 되게 10대 어린 선수인데도 지금 햄스트링이 왔어요. 아유, 네. 조심해야겠다. 그 햄스트링 다 회복된 다음에 의사가 하는 말이 그 신호등 깜빡일 때 갑자기 뛰지 말고 그 갑자기 멈춰서지 말고 조심하라고. 햄스트링이 재발이 잘 되거든요. 자 그리고 명단을 보면 김승규 선수가 다시 이름을 올렸습니다. 오랜만이야. 김승규 골키퍼 십자인대 네. 김승규 부상이었죠. 골키퍼가 아시안컵 기간 도중에 훈련하다가 십자인대가 파열돼가지고요. 당시에 이제 십자인대 수술을 하고 지금 복귀를 해가지고 리그에서 지금 6경기 출전해서 20점, 30점 상당히 빨리 회복했네요. 회복했다. 빨리 십자인데 여기- 엄청 큰 부상인데 네. 맞아. 다쳐왔죠? 십자인데 여기 두 분 다 경험이 있으셔가지고 2월 달에 했고 지금 9월에 복귀라고 하면 7개월 만에 복귀면 상당히 빠른 거죠. 네, 빠르네요. 전방 십자인대만 나갔으면 좀 빠를 수 있죠. 네. 두 개 다 전방 후방 다 나가면 이제 힘들- 1년 넘어가는 네. 거고. 그래서 지금 조현우 골키퍼와의 경쟁이 좀 관심사죠. 조현우 골키퍼는 러시아 월드컵, 김승규 골키퍼는 카타르 월드컵. 그러니까 김승규 골키퍼가 이제 메인으로 뛰다가 그 십자인대 부상 이후 조현우 골키퍼가 계속 뛰고 있는 거잖아요. 네. 자, 과연 어떻게 보면 이번에는 다행인 게 아시안컵 때도 사실 김승규 골키퍼 넘버원 골키퍼가 사실 자리를 비우면은 대표팀 자체가 이렇게 흔들릴 수 있잖아요. 이런 그 되게 뛰어난 골키퍼 1, 2번 골키퍼가 있는 게 우리 팀에서 참 다행이다. 사실 김승규 골키퍼는 카타르 월드컵 때 좀 부진해가지고 그쵸, 몇 개 좀 더 막아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게 좀 좀 아쉬운 게 있었죠. 브라질전에서 특히 가나전도 그랬고 거의 유효 슈팅 다 먹지 않았나요? 그리고 저는 이번 명단의 포인트 중에 하나를 중동 원정 맞춤형 명단이다라고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홍명보 감독도 선수들 중에서 중동에서 경기 치를 때는 중동에서 뛰는 선수들이 뛰는 게 낫다라는 말도 했고요. 한 가지 핵심 포인트로 집은 것 중에 하나가 회복 능력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9월 달에 A매치 2연전을 치르면서 선수들의 몸 회복 상태가 생각보다 좋지 않았다라는 진단을 내린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번에 그 유럽 한 가지 제일 주목할 점은 중동에서 첫 경기가 열린다는 거예요. 네. 이게 한국에서 열리고 중동 가면은 얘기가 달라져요. 근데 중동에서 열리고 한국으로 오는 그죠. 거기 때문에 유럽에서 중동으로 오면은 시차가 2시간밖에 안 납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렇게. 거기서 다시 한국으로 오면서 순차적으로 시차 적응할 수 있는 유리함이 있는데 예를 들어 한국에서 뛰다 중동 가면은 역시차 제대로 그렇죠. 한 번씩 다시 예. 맞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보면은 9월달에 K리거와 동아시아에서 뛰는 선수가 K리거 합쳐서 뽑힌 명단이 14명이었어요. 26명 중에. 이번에 10월에 9명으로 확 줄어들었습니다. 그만큼 유럽파들을 더 많이 기용하고 중동에서 뛰는 선수들을 더 많이 해서 이 시차에 맞춰서 뛰겠다라는 얘기고요. K리거에서 줄어든 명단 중에 대표 주자 2명이 큰정우영과 김영건 선수입니다. 이 선수들 89년, 90년생이거든요. 회복 능력, 중동 갔다 왔다 K리거들에겐 2번 시차를 극복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 30대 선수들에겐 좀 힘들지 않겠냐라는 판단으로 젊은 선수들을 조금 더 많이 넣었던 이런 명단으로 좀 아, 근데 분석합니다. 세상 해외파가 우리 선수들 진짜 많이 나가 있네요. 권혁규 선수가 처음으로 발탁이 됐는데 처음 어떤 선수죠? 권혁규? 이 선수는 처음 지금 들어봐요. 예 그렇죠. 부산에서 지금 활약을 인정받아서 중앙 미드필더예요. 공격형 미드필더도 뛰고 뭐 수비형도 뛰는 선수인데 이 선수의 부산 시절에 이 선수가 거의 팀에서는 에이스 역할을 할 정도로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약간 조금 뭐라고 하죠? 언성 히어로요? 언성히어 팀플레이어예요? 언성히어로 느낌보다 굳은 일 이게 뭐죠 이게? 굳은 일 아 이게 뭔가요 이게? 해리케인 세레머니인데. 굳은 일을 일을 좀 많이 해주고 이건 뭐죠 그러면 이건? 대놓고 대놓지 않고 네. 수비형, 공격형. 그래서 그때 김진규 선수랑 되게 호흡이 중원에서 좋았던 걸로 기억해요. 네, 그렇죠. 부산에서 김진규 선수가 드러나는 에이스고 이 선수는 약간 조금 드러나지 않는 에이스였는데 이 권혁규 선수가 원래 이제 셀틱으로 입단을 했다가 셀틱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임대로 가서 이적하게 되는 케이스인데 지금 그 이적해서 그 팀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중동 원정이라는 것과 향후 본선을 봐야 된다는 홍명보 감독의 생각으로 약간 점검 차원에서 좀 뽑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권혁규 선수가 2001년생. 그래서 이번에 그 어리다. 미드필더 자원이 3명 딱 바뀌었던 게 이게 지난 9월에서 뽑혔다가 제외된 선수가 정우영 선수, 정호연 선수, 양민혁 이렇게 3명이었는데 이번 명단에서 백승호, 배준호, 권혁규 딱 그 한 위치씩 바꾼 느낌이 있더라고요. 배준호, 권혁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래 자원으로 좀 보자는 차원이었고 정우현, 양민혁 선수는 지난번에 한번 봤으니까 이번에 조금 배제했던 느낌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고루고루 보겠다 어린 친구들. 계속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또 의미 일단은 고르보겠죠. 그런 의미 연장선상에서 오영규 선수도 이번에 뽑은 게 사실 또 오랜만이다. 팬들은 잘 뽑았죠. 오영규 선수는 진짜 네. 최근에 폼이 굉장히 좋고 되게 오랜만이에요. 대표팀에서 한번 제대로 보고 싶은 선수긴 해요. 네. 이번에 특히 또 톱 자원에 대한 고민이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주민규 선수도 요새 활약이 조금 멎어졌고. 근데 이번에 특히 또 이영준 선수랑 오영규 선수 두 선수가 그 유럽 리그에서 워낙 활약을 펼치고 있으니까 이 두 선수 점검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써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이번엔 뭔가 오현규 선수에게 먼저 기회를 준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이영준을 뽑으면 오세훈을 빼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죠. 그렇죠. 워낙 비슷하니까 체형도 비슷하고 네. 스타일도 스타일도 비슷해서 똑같은 스타일의 원톱을 뽑기는 좀 어렵지 않았을까. 그렇죠. 이영준 선수와 완전 다른 스타일이죠. 오영규 선수는 앞에 좀 버텨주면서 비집고 들어가는 약간 우당탕탕 스타일이잖아요. 돌쇠형 스타일. 네, 맞아요. 웨인 루니 같기도 하고 옛날에. 황희찬 스타일이죠. 맞아, 어떻게 돌쇠 보면. 같긴 해. 맞아. 근데 이 선수가 이제 셀틱에서 처음에 잘 하다가 자리를 잃고 이적을 했잖아요. 벨기어 리그로 이적을 했는데 셀틱 시절에도 오영규 선수가 주전으로 활약할 때도 있지만 교체 자원으로의 활약이 많이 좋았어요. 그렇죠. 맞아요. 후반 그때 교체돼서 넣는 네. 경우가 교체에 많았죠. 대해서 골 많이 넣었던 거. 그래서 교체 자원으로 뛰면서 셀틱에서 2시즌 동안 11골을 넣어서 경쟁력을 입증한 선수인데 지금 벨기에 리그 가서도 주전으로 못 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주전으로 경쟁에서 밀렸다기보다 조커 자원으로 더 감독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조커 자원으로 순간 들어가서 임팩트 있는 활약을 해주는 게 그렇게 흔드는 게 조커 활용으로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좋거든요? 예. 조커가 그래서 조커 역으로 좋거든요. 츄. 네, 그래서 리그에서 지금 현재 벨기에 리그 가서 7경기 모두 교체 출전했어요. 근데 7경기에서 3골 넣었는데 이 선수가 뛴 시간을 봐야 됩니다. 85분밖에 안 뛰었어요. 85분 동안 3골. 다 또 산술적으로 다 계산해 보면 합쳐서 근데 높다. 하면은 해트트릭이야. 그럼 한 시즌에 몇 골 넣을 수 있죠? 풀타임 뛸 경우? 네. 오경규 선수 팀 진짜 잘 옮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오세훈 선수와 주민규 선수 중에 선발 경쟁을 한다면은 홍명보 감독도 분명히 오영규 선수에게는 조커 역할이 좋겠지 않나라고 좋겠지 않나. 생각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
여러분들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은 왜 자꾸 추추거리나 하실 수 있는데 댓글을 안 들으신 분들. 댓글 앞에서 그렇네요. 저희가 하추핑을 했기 때문에 계속 추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일단 요르단 원정이 12월 10일. 네. 시간은 참 좋아요. 밤 11시. 이라크 홈 경기가 8시. 용인에서 하죠, 이번에는. 네. 그리고 이번에 바뀌었더라고요. 네. 경기장 결국에. 근데 이제 아, 진짜 FC 상황 너무 안 좋더라. 이번에도 주말에 보는데 안 좋죠. 근데 또 보면 서울만 그런 게 아니라 다 안 좋아 보이긴 하더라고요. 강릉이 제일 좋다 강원 그러더라고요. 되게 네. 좋던데. 강릉이 제일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푸릇푸릇해. 잔디 제가 엄청 이따 깔려. K리그 할 때 강릉 얘기 좀 자세히 해드릴게요. 잔디. 잔디 자, 그럼 좋던데? K리그로 가볼까요? 네. 자, 지금 뭐 상위 스플릿은 모두가 우승 후보고 하위 스플릿은 모두가 강등될 수도 있는 위기에 참 어떻게 이렇게 절묘하게 나눠졌는지. 자, 7, 8위 팀이 모두 패하면서 지금 7위 광주부터 12위 인천까지 승점이 8점 차. 8점 차. 네. 사실 그리고 1위 울산부터 5위 서울까지 8점 차. 이게 뭐 조금 잔인하다고 저는 느끼기도 하는데 지금 K리그 1에서는 총 3팀이 강등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특히 또 이제 파이널 B 이제 6팀 중에 절반인 팀까지도 강등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광주랑 제주 위에 있다고 생각했지만 대구랑 지금 5점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광주는 어제 또 챔피언스리그에서 일본 가와사키 잡았던가요? 네. 챔피언스리그는 우승하고 강등되는 일은 없겠죠? 없죠. 이종용 감독님도 그걸 되게 많이 신경 쓰고 있더라고요. 결국에 지금 챔피언스리그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춘 게 아닐까. 근데 이제 K리그 1에서 무조건 지금 살아남아야 생존이 이제 슬슬 여유가 이제 별로 없어요. 혹시 이러다가 만약에 자칫하다가 플레이오프까지 진출하게 되면은 승강 플레이오프. 근데 그때 또 이제 아챔이랑 병행해야 되기 겹치면은 때문에 힘들죠. 이런 또 선수 관리 차원에서 힘들 수가 있거든요. 지금 광주하고 12 대구가 승점 5점 차.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정말 지금 누가 하나 삐끗하면은 그냥 다 삐끗. 전북이 아주 드라마틱했죠. 지난주에는 그렇죠. 극장골. 네. 김두현 감독의 교체 카드가 멤버들이 먹혔죠? 전부 해냈습니다. 그 전북은 진짜 올 시즌 정말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게 명문구단의 최하위 추락과 첫 하위 파이널 스플릿 B, 네. 파이널 B 간 거. 최악의 시즌을 보내다가 요새 그래도 조금씩 부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전북의 문제는 올 시즌 수비였어요. 지금 지난 경기까지 32경기에서 50실점을 했거든요. K리그 최다 실점입니다. 와, 그런데 전북이. 제주전에 2대1로 승리하기 이전까지 4경기에서 무실점을 했어요. 최근에 이제 수비 조직력이 좋아지면서 성적 반등을 좀 하고 있는 건데 그 이유는 이제 포백 라인의 안정화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김태현, 홍정호, 박진섭, 안현범 라인. 그전에는 조합을 엄청 김두현 감독이 실험을 했는데 이제 안정 단계에 들었었죠. 특히 수비가 중요해. 김태현 선수 같은 경우가 새로 여름에 이제 들어온 선수거든요. 이 선수가 들어오고 골키퍼 김준홍 선수도 전역하고 들어오고 하면서 뒤쪽이 안정화된 게 전북의 반등 요소입니다. 골키퍼 안정화가 가장 크지 않을까 싶어요. 네. 김준홍 골키퍼가 그 상무 갔다 오고 완전 좋아졌죠. 네. 정말 U20 월드컵 갈 때도 나이에 안 어울리게 되게 듬직하고 되게 침착해서 높게 평가했는데 사실 전북이라는 이 큰 클럽에서도 어린 나이임에도 주전 자리 끼차서 송범근이 활약을 하는 떠난 거 보면 다음부터 전북이 많이 흔들렸잖아요. 골키퍼가 많이 흔들렸죠. 네. 그때 근데 이제 골키퍼가 좀 안정을 찾으니까 역시 좋아지는군요. 골키퍼가 안정을 찾고 그 이후에 아까 말하던 김태현 선수도 상무에서 전역 후 전북으로 온 선수고 그 윗자리에 강원에서 영입한 한국영 선수가 지금 앞에서 잘 버텨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승우 선수도 아주 알토란 같은 활약을 하고 있죠. 이승우 선수가 이날 선발이 아니고 중간에 에르난데스 선수의 부상으로 그렇죠. 전반 초반에 들어갔는데 그 후반 15분에 터뜨린 그 김진규 선수가 원래 중앙 미드필더인데 이날 7연방 공격수로 출전했어요. 약간 그런 변형적으로 전술을 기용했는데 이승우 선수가 후반 15분에 만들어낸 골은 그 짧은 패스는 정말 K리그 올 시즌 최고의 장면 중에 하나라고 꼽을 정도로 그 완벽했어요. 위치에서 자, 그 패스 받기도 어려웠지만 그 패스를 받아서 그렇게 네. 주는 건 정말 놀라웠던 것 같아요. 정말 밀집 수비였거든요. 네. 그 좁은 공간에서 이 패스 과정을 보니까 안드리고가 왼쪽에 잡은 다음에 안드리고 이승우 안드리고 이승우, 김진규 이승우, 김진규. 아, 그렇죠. 세 명이서 5번의 패스를 만들어내고 김진규가 마무리했는데 이 전북이 티키타카로 그 페널티 박스 안에 몰려있던 제주 수비 7명을 그냥 다 벗겨버린 거죠.
정말 전북에서 최근 들어서 볼 수 없는 장면은 그러니까요. 이승우 선수가 들어가면서 연계 플레이가 골키퍼인가요? 알톤 아닌가요? 골키퍼인가요? 전북은 7위까지는 올라갈 것 올라갈 같아요, 것 같은 결국에. 느낌이 들긴 들어요. 결국 마지막에는 전북이 제일 좋죠. 네, 요즘에. 파이널 분위기가. B의 네. 위에는 전북이 있지 않을까. 파이널 B 우승. 네, 파이널 B 우승. 그거 원래 서울 거였는데. 네. 서울 타이틀 거였는데. 내줬네. 예. 서울은 스플릿 A 꼴찌. 아침 가야죠. 그래서 전북은 지금 전략도 잘 짜고 있는 게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2부 리그 뛰고 있잖아요. 거기를 지금 B군 선수들로 다 내고 있습니다. 그 리그에서 지금 생존이 아주 중요한 그쵸, 지금 상황이니까 살아남아야죠. 예, 현재로서는 지금 뭐 거기 조별리그는 아니고 뭐라 그러죠? 패자부활전이요. 아니 페이지 아닌데 페이지 토너먼트? 네네네. 지금 조별리그 바뀐 거 그 아, 이름이 기억이 안 그 나는데 페이즈 페이지에서 단계. 예, 단계에서 지금 초반 단계이긴 하지만 지금은 계속 B군 선수들 내보내서 이번에도 경기 열리는데 이번 주 중에도 아마 그렇게 좀 이원화 운영을 할 것 같아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게 잘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엘리트 리그 안 나가고. 그 그렇겠다. B팀 내보내서 세부팀 6대0으로 이겼어요. 네. 그러니까 좀 상대들이 좀 만만해 보이더라고요. 상대팀이. 네. 자, 그리고 저는 강원 대구 경기 굉장히 재밌었는데 황문기의 골들이 원더골이고 원더골들이었죠. 세징야는 진짜 미치거 아니에요? 2주 연속 원더골. 어떻게 거기서 그 타이밍에 이렇게 때려가지고 한성 들어갔지? 발리슛이 네. 홍문기 선수 진짜 저는 킥력이 좋은 걸 예전에 저는 인상 깊었던 게 그 강원이 승강 플레이오프 가서 대전이랑 맞붙었던 경기에서 아마 황문기 선수가 중거리포로 이 강원의 잔류를 이끌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킥력이 좋은 건 얼추 생각했는데 이렇게 프리킥까지 잘 찰 줄은 몰랐어요. 되게 사실 오른발 각도도 아니었잖아요. 왼발이 조금 더 좋았던 그렇죠. 각도였는데. 네. 그 크로스바 맞을 듯 했는데 거기서 뚝 떨어져서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수비도 넘겨서. 엄청나게 가마치한 거죠. 그렇게 원래 킥력이 좋으니까 이제 크로스의 질이 좋아서 이제 홍명보 감독도 그 부분을 높게 산 부분이고. 좋더라고요, 정말 대표팀에서도 아주 좋았죠. 네. 그래서 이날 경기에서 저는 관심 포인트 중에 하나가 홍명보 감독이 직접 경기를 관전했어요. 아, 그렇죠. 그래서 오른쪽 풀백 경쟁이었어요. 대구에는 황재환 선수가 있잖아요. 지난번에 그렇죠. 9월달에 발탁했던. 근데 황재환 선수도 세징야에게 올려준 크로스를 황재환이 올렸거든요. 둘 다 공격 포인트로 활약을 좋았는데 그래도 선택은 이제 황문기를 선택을 한 거고. 그 강원이 최근에 4연승으로 잘 나가다가 최근 5경기에서 좀 2무 3패로 좀 주춤하면서 선두 자리도 내주고 내려오긴 했거든요. 그래서 강원에도 그래도 이렇게 그럼에도 쭉쭉 안 떨어지고 있는 거는 지금 강원의 윤정환 감독이 확실히 선수들을 잘 만들어 놓은 게 황문기, 양민혁이 해줄 때는 양민혁이 해주고 황민기가 해줄 때는 해주고 선수들이 돌아가면서 시즌 초반에는 이상원 선수가 좀 이끌어줬고요. 돌아가면서 그렇게 야구 선수가 빠지고도 버티는 힘이 확실히 감독이 팀을 잘 만들어 놨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잔디도 좋아요. 잔디. 잔디 얘기하기로 했죠. 놀랐어요. 화색이 되셨습니다. 네. 잔디 해야죠. 잔디 내 거야. 다른 구장은 진짜 논두렁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서울 정말 짜증이 나요. 본인 입장에서. 전북도 그렇게 안 좋았었던 것 그러니까 같아요. 모든 그 실축이, 그러니까 링가드의 실축이나 뭐 이렇게 갑자기 똥볼이라고 하죠. 네. 날아가는 그런 게 나오면 다 잔디 때문인가? 그러니까 잔디 탓을 모든 플레이에 잔디 탓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안 좋더라고요. 실제로 뭐 예전에 뭐 경기에서도 그런 거 많이 봤잖아요. 페널티킥 찰 때 뭐 잔디가 아예 날아가고 네. 잔디 다시 묶고. 그때 막 밟고 선수들이 밟고. 요새 한국 축구의 키워드 3개잖아요. 1. 정몽규, 2. 홍명보, 3. 잔디. 진짜 잔디가 이렇게 많이 주목받을나 싶을 빵집이 정도인데 내려갔구나 순위에서. 빵집 4위. 4위. 근데 강원은 9월달에 그린 스타디움상을 수상했습니다. 그 제일 잔디 관리랑 뭐 이런 거 환경이 좋은 몇 년 건데. 전도 아니야. 진짜 근래 그 잔디 안 좋다고 막 그렇죠. 강원 네. 그랬던 강원인데. 어떻게 관리를 한 거죠? 심지어 강릉 거기 가운데 고속도로 맞아요. 맞아요. 에너지 파스 온 거죠. 맞아. 네. 제가 그래서 이 인터뷰 자료랑 뭐 이것저것 따져봤더니 구단에 따르면은 강릉 종합운동장의 잔디는 잔디의 달인으로 불리는 강시 문화체육 시설 사업소의 최국헌 주무관이 책임을 지고 있다고 해요. 디테일하네요. 주무관이 책임지고. 그래서 아니 뭐 자부심이 주무관님이 있으시겠는데? 어떻게 하길래라고 해서 잔디의 달인. 온갖 자료를 좀 찾아보고 했는데 잔디 관리만 15년 차 베테랑이신데 이분이 있고 없고 차이가 뭐가 있을까라고 하는데 이분이 잠깐 순환보직에 의해서 딴 부서로 딴 데 갔을 때 강릉 잔디가 엄청 안 좋아졌다. 진짜. 그 정도 존재감이 크시네. 다시 돌아와서 지금 이 정도로 만들어 놓고 있는 건데 그래? 영입을 이 사람은 그러면 잔디를 새로 깐 것도 아닌데. 네. 관리인 거예요, 관리.
와, 그 관리가 노하우가 다르죠? 일단 있으시다는. 근데 서울 이제 어떻게 한번 파견. 아시다시피 진짜 연구를- 장기 폭염으로 인해서 전국에 있는 구장들이 다 안 좋잖아요. 좋죠, 요즘. 강릉이라고 뭐 장기 폭염이 안 하진 않잖아요. 다 좋아. 그런데 이분의 잔디 관리 얘기 노하우와 어떤 그런 전략을 궁금하다. 들어보니까 관수 관리래요. 관수 관리. 물 관리래요. 물. 물론 뭐 햇빛, 바람, 물 이런 거 다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이분은 잔디의 습도를 체크하면서 물을 한 번에 뿌릴 때 쫙쫙쫙 뿌려주는 게 아니라 3분, 5분 단위로 맞춰가면서 뿌려준다라고요. 이게 그래? 어떤 과학적인 접근 이런 걸 떠나서 본인의 그냥 경험으로 경험으로 쌓인 쌓은 노하우겠죠. 그래서 이분은 퇴근 후에도 휴대폰으로 원격 그 조정하시네요? 프로그램으로 해서 관수 시스템을 작동을 한대요. 잔디의 진심인 그러니까 남자. 거의 주무시는 시간 말고는 거의 잔디에 모든 걸 쏟으시는 거네. 핵심 포인트는 물을 주는 타이밍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의 얘기는. 물로? 네. 그래서 아침에 일찍 물을 주면은 해가 뜨고 나서 잔디가 너무 뜨거워서 약간 마르잖아요. 나물 데치는 듯한 것처럼 된대요, 잔디가. 마르지 흐물흐물해진다. 않고. 지금 이 장기 폭염으로 인해서 대부분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래서 잔디는 연맹에서 경기 전, 경기 하프타임, 경기 후에도 물을 뿌려주라는 체크리스트 매뉴얼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아쉬움을 표현하는 게 야간 경기는 좀 다르게 가야 된다라고요. 야간 경기에서 잔디를 본인이 해보니까 밤에는 잔디가 물을 스스로 내뿜는데요. 그거 뿌려줄 이유가 없다는 건가요? 그렇죠. 물을 배출하기 때문에 저녁 경기, 야간 경기에서 물을 많이 뿌려줄수록 오히려 논에서 공을 차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라고 이분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이 너무 많아진다. 말아서 많아진다. 칙칙하고. 그래서 그 잔디의 습도를 체크하고 날씨를 체크해서 물을 주는 타이밍을 잘 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 어떤 그 이분의 얘기는 잔디는 진짜 관심이다. 기술이나 요행을 사랑으로 먼저 찾는 게 잔디는 아니라 사랑이다. 잔디는 사랑이다. 기술이나 요행을 먼저 찾는 게 아니라 자기 얼굴처럼 관리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게 이분의 저는 인터뷰를 촉촉하게. 본 아니 거고 철학이 있으시네요. 그렇죠. 그리고 아니 누가 순환보직으로 돌렸어 이분을. 그리고 약간 시와 이 조화가 시와 뜻이 잘 맞는 게 시에서 체육 행사 외에는 대관을 거의 잘 안 하기로 했대요. 그것도 크게. 그러니까 네. 여긴 그것도 또 크지. 그걸 아닌 이런 서울은 또 그게 안 행사는? 되니까. 그리고 한 가지 또 말한 것 중에 하나가 대부분 시설관리공단, 지자체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그 잔디 관리, 경기장 관리를 하는데 이런 것들은 대부분 용역을 준다는 거예요. 잔디 관리에 용역을 주는데 용역을 주면은 기본적으로 용역 업체는 이윤을 남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리고 그냥 일상적인 관리 수준 유지하는 관리만 하려고 하지만 이분 같은 경우는 직접 소속돼 있는 부서잖아요. 아까 제가 그렇죠. 강릉시장에 애정을 쏟을 수 있는 얼굴처럼 환경이네요. 그래서 관리하신다고 하니까. 직접 예산을 갖고 와서 그 예산대로 잔디 관리에만 딱 쓰는 거예요. 그리고 용역보다는 직접 이렇게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내셨다. 그분이 멋있으시다. 뭐 약간 뭐 레시피 같기도 하고 그 진짜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서 매뉴얼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분의 노하우를. 서울에서 한번 초청하세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래도 공연에는 장사 없지 않겠어요? 공연해버리면 뭐 또 잼버리의 악몽이 떠오르기 시작. 다 파이지 뭐. 예. 멋있으시다. 그리고 FC 서울 네. 정말 근데 그 잔디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정말 못하더라고요 둘 다. 오히려 수원 FC가 좀 전반에 압박하면서 그 FC 서울을 깜짝깜짝 놀라게 했었는데 서울 너무 못한다 진짜. 그 생각이 못하더라고요. 예, 전반에 너무 답답했죠. 못했죠. 서울이 아주 경기 초반에는 좋았다가 그 이제 좀 불의의 뭐 사고라고 해야 될까요? 사건이 있었죠. 그 홈 응원석 쪽에서 한 분이 좀 쓰러지셔갖고 경기가 지연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뭔가 수원 FC 변화가 일어났는지 그때부터 좀 주도권을 뺏기기 수원 FC가 시작하더라고요. 몰아치기 시작했죠. 네네. 그래서 좀 이렇게 완전히 흐름을 놓쳤다가 후반전 들어서서도 계속 그게 이어졌고. 근데 이제- 일류첸코 들어오고 역시 한방 네. 한방 있어요. 저는 일류체코가 들어온 것도 큰데 사실 좀 중원에서 볼을 뭐 이것도 잔디 얘기랑 좀 뭐 연관되는 것 같아요. 잔디가 안 좋아서 그런가 아니면 선수도 좀 발이 안 맞아서 패스가 안 되면 다 잔디 네. 때문인 것 같아. 근데 그 조금 안 풀리는 상황에서 링가드 선수가 한 단계 좀 밑으로 내려오더라고요. 한 계단 밑으로. 그래서 중원에서 볼을 잘해. 뿌려주기 시작하다 풀렸죠. 하면서 그때부터 경기가 풀리기 시작하더니 뭐 일류체코 선수가 사실 그때 뭐 링가드가 이제 그 실축을 하긴 했지만 페널티킥 상황 PK. 만들어진 것도 딱 일류체코에게 패스 기가 막히게 찔러주고 하면서 만들어졌던 상황이었거든요. 인간 노래 보고 싶다. 네. 그러니까 세징야처럼. 김기동 감독님이 일류첸코를 계속
최근 2경기 연속 후반에 교체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름에 더웠을 때 체력이 좀 그런 것 떨어졌다. 같아요, 일류첸코도 보니까. 90년생인가 그럴 거예요. 나이가 나이가 있어요. 근데 일류첸코가 불만이 있을 수도 있는데 다행히 일류첸코는 포항 시절부터 김기동 감독이 잘 아는 선수고 일류첸코도 김기동 감독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커요. 김기동 감독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요새 선발 안 내보내고 있는데 걱정 마. 내가 너 득점왕 만들어줄게. 와. 약속을 했더라고요. 지금 1등인가요? 공동 선두죠. 무고사. 공동 선두인데 공동. 출전수에서 현재 1등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 그걸 따지면은 공동 1등이긴 한데 그래서 일류첸코가 지금 후반에 들어가서 오히려 본인에게도 힘을 아끼면서 후반에 상대가 그러니까. 조금 지쳐 있을 때 상태가 안 좋을 때 그렇죠. 계속 골을 넣어줄 수 있고 페널티킥 찬스도 만들고. 근데 일류첸코도 인성이 정말 좋은 게 이날 일류첸코가 본인이 득점왕 욕심이 있었으면은 페널티킥 차려고 했을 텐데 네. 김기동 감독 말에 의하면은 일류첸코가 링가드가 공을 잡고 있어서 그냥 차라고 양보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넣었어요 지금. 날려 먹었죠. 네, 뭐 괜찮아. 아니 그래도 그 상황에서도 이렇게 다 아쉽긴 했는데 뭐 이렇게 말을 많이 못하더래요 팬들이. 그냥 링가드가 이번에 경기 다 풀어줬기 때문에 뭐 그거에 대한 공로를 인정을 하는 건지. 그리고 서울이 진짜 5년 만에 지금 파이널 A에 진출했잖아요. 이거는 정말 김기동 감독의 힘이다라고 봐야 되는 게 초반에 그렇게 안 좋았는데 서울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역시 김기동 감독님이 역시 감독- 팀을 만들긴 하시네요. 감독발이 있어. 제가 시즌 초반에 김기동 감독을 따로 경기장에서 만나서 한번 얘기한 적이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정말 이 팀 연습 때 잘하는데 경기 때 네, 금융 안 나옵니다. 나온다고.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했는데 지금도 보면은 팀이 이제 7-80% 이상까지 올라온 것 같긴 해요. 한데 김기동 감독이 그때 홈 5연패하고 9위까지 떨어졌을 때 서울 서포터스 만나가지고 따로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9월 달에 좋은 위치에 있을 것이다. 야. 아, 자신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뭐야 이 감독. 예언까지. 그 서포터스가 일루첸코는 득점왕 만들고 다 할 수 있어. 그때 수호신 회장하고 뭐 콜리더 이렇게 만났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때 지지 의사를 보였대요. 김기동 감독에게 믿고 우리가 응원하겠다. 그 믿음의 약속이 이제 지금 9월 달에 실질적으로 5년 만에 파이널 A 갔고 지금 서울 구단 같은 경우는 다음 목표를 이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엘리트 진출로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솔직히 상위 6개 팀 모두 다 챔피언스 리그 진출을 바라볼 수 있는데 김천은 참고로 못 나갑니다. 못 나가죠. 네, 네. 못 나가죠. 못 나가기 때문에 거기다가 FA컵에 지금 제주, 광주, 포항, 울산이 상위 팀인데 FA컵 4강에 올라가 있어요. FA컵 팀에게 한 팀이 돌아가잖아요. 출전권이. 그럼 하나 내려오죠 밑으로. 하나 내려오니까 지금 사실상 김천 빼고 그 하나 빼면은 6팀 중에 네 팀만인가요? 네 팀까지 다 가능한 어, 거죠. 바라볼 수 있는 가능하네요. 상황이에요. 최대 챌린지 2까지 아니 2부 리그 챔피언스 리그 2부 리그까지 4위까지 가능한 상황. 5위까지 가능한 5위까지 가능한 5위까지 상황. 가능한 상황입니다. 행복하겠어. 네, 뭐 팬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경기장에. 진짜 인기가 많아가지고. 최다 관중 신기록 네. 세웠죠. 네, 최다 관중 신기록 세웠고요. 그렇죠. 대단한 게 16경기만 세웠어요. 지난 시즌 19경기에 세운 기록을 넘었어요. 그러니까요. 참. 자 수원 FC는 손준호 사태 이후 계속해서 조금 안 안 좋습니다. 좋아요. 3연패죠. 3연패. 최순호 단장이 손준호 영입할 때 문제가 생기면 책임지겠다는 말을 네. 했네요. 네. 책임 안 지시고 계시지 않나요? 지금 현재까지 책임을 안 지고 있는데 어. 그쪽은 단장을 두고 되게 힘싸움이 센 구단입니다. 예를 들어 구단주가 시장이잖아요. 시장의 힘도 있고 거기는 또 뭐라고 하죠? 이사장이 있습니다. 그 위에 재단이라서 이사장? 재단 이사장 그쪽에 예전에 최순호 단장 오기 전부터도 그게 엄청 심했어요. 단장을 누구 줄로 끌어와서 되느냐. 그래서 이 반대 세력이 최순호 단장을 지금 엄청 공격을 하고 있죠. 책임을 왜 안 지고 있냐. 근데 손준호 영입한 건 좀 책임을 물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싶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북이 일단 전북이 판단을 잘한 거죠. 네. 전북이 괜히 안 했겠습니까? 손준호를 맞아. 전북에서 키운 선수, 잘한 선수인데 그럼 뭔가 이상하게 의심을 처음에 했어야 되고 다른 구단에서 영입하려면 전북이 안 한다고 아싸 하고 이걸 하면 나중에 그 손준호 훅 뽑으면 선수 어떡해. 이거를 이 정도도 생각하지 못하는 리더는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죠. 네, 감독 입장에서 되게 짜증날 것 같아요. 정명구 저 회장님 손 잡고 같이 동반. 곳곳에 내려가시죠. 네, 그런 리더가 있네. 이거는 좀 팬들 입장에서도 그냥 넘어갈 부분 아닌. 일단 구단을 어떻게 보면 해단 행위죠. 구단한테 해끼치는 판단을 한 거기 때문에 그것도 순위 싸움이 제일 중요한 시기에 딱 그래서 그게 또 성적으로 바로 이렇게 이어지죠. 나타나고 있는 네.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인천 얘기 너무 길어지나요? 인천? 인천이 요새 좀 안 좋잖아. 많이 힘들어가지고. 인천도 좀 많이 내려가고 있죠. 네, 네, 인천 꼴찌예요. 정말 이쯤이면 인천이 반등을 해야 될 예전 같으면 그렇죠. 예전 같으면 힘을 내야 될 한참 시기죠. 힘을 내야 될 시기인데 지금 인천이 멤버가 나쁘진 않거든요. 무고사 있고 제루소 있고 이명주, 신진호 뭐 선수들 몇몇은 앞에 화려한데 이 인천이란 팀이 계속 마지막 좀 뒷심이 부족한 면이 많이 보이고요. 감독 교체 이후로 팀이 계속 혼란한 상황이 계속 정리가 안 되고 이어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반등 기미가 안 보인다고 해야 될까요? 해결책이 제시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점점 벌어지고 있어요. 네. 전북, 대구가 좀 괜찮고 대전도 이대로 주저앉을 것 같진 않고. 뭐 2달째 안 지고 있었으니까요. 그 전까지 울산에 이번에 지기 전까지. 그리고 뭐 대구도 보면 힘들 때마다 세징야가 한 방씩 해주니까. 진짜 세징야가 다 살리고 있지 네. 대구는 정말. 진짜 대단한 인천은 근데 이러한 요소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해결사가 없어요. 파이팅. 자, 다음 주는 한글날이네요. 휴무가 참 잦아야 좋겠다. 네. 공휴일. 화요일, 수요일 휴일이 많아. 네. 이번 주는 올해는 한 주 쉬었다 가겠습니다. 악플도 한 주 쉬어야죠. 좀 상처 좀 치유하고 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즐거운 휴일 보내세요. 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고맙습니다.